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차별금지법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나이와 출신 국가, 혼인 여부를 비롯한 23가지 사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교육부는 학력 말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학력은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부모의 재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를 부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학력, 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과 채용을 도입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번 주 안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은 공정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마치 시험만이 공정한 잣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생각해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학력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학력에 따라 채용과 승진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이 정말 공정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정은 2차 추경 예산안을 33조 원 편성하기로 하고 소득 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피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데요. 일단 500명대를 기록했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5명 늘어 누적 15만 6,16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94명, 거의 1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560명, 해외 유입이 3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46명으로 전체 79.6%였고 비수도권은 대전 25명 등 전체 114명으로 20.4%였습니다. 최근 유행
지난해 상황을 보면 전국 곳곳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300에서 600명대까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확진자 수 595명도 500명대긴 하지만 뭐 거의 600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약 610명꼴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좀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도 그 지난 한 주 동안 평균 약 571명으로 그간 400명대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27일 500명대로 올라선 뒤에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좀 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화하자마자 다시 높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강의 한 선상 카페에서 300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를 벌였다고요? 네, 오늘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선상 카페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손님과 직원 등 300여 명을 단속했습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관할구청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손님 등 명단을 확보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 카페를 대관해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 주류 등을 섭취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이 구청은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나 경찰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입장이 좀 바뀌는 겁니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라도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 7월부터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데 허용 인원이 좀 늘어나거나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예 제한이 없어지고 또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도 영업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유흥 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현재 밤 10시까지인 이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사적 모임 인원은 중간 단계인 첫 2주간 6명까지, 이후에 8명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 접종자는 이 6명, 8명 차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게 정부가 말하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다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전문가들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뭐 지난번에 정부가 밝힐 때에도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방역이 더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그동안에 방역 협조를 해왔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니까요. 좀 느슨하게 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하시더라도 지켜줘야 할 때는 좀 철저히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9시 잠정 지켓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좀 전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우려에 한층 더 우려를 더할 것 같은 수치인데요. 네. 오늘 밤 9시까지, 그러니까 그 하루 전체에서 아직 3시간을 남겨둔 거긴 하지만 9시까지만 해도 756명, 어제보다 무려 200명 넘게 어제 같은 시간 대비 21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최종 확진자 수는 800명 안팎, 뭐 많으면 800명 초중반까지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800명대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난 1월 7일 3차 대유행이 한창이었던 올해 1월 이후 최대치가 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징조로 느껴지네요. 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방역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이 백신 접종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일선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학기 등교 확대에 따른 백신 접종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면 이 학생이 접종할 의향이 있는지, 또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백신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등의 질문이 담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만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백신 접종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현재보다 이 접종 연령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 접종 대상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해서 당사자들 입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역당국 요청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응시자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25세 이상 성인들이 대거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요? 네, 오늘 종로 학원 하늘 교육에 따르면 어제 접수를 시작한 9월 모의평가 신청 인원이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 종로 학원에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반인이 42명인데 어제 오전 10시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무려 312명이 몰려서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312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이 25세 이상인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지난 2019년 9월 모의평가 때 25세 이상 응시 비율이 22.6%. 이게 이건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이를테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들이 난이도 체크 이런 걸 위해서 직접 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이게 2배 이상 49.7%라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임성호 대표는 올해 9월 모의평가 신청자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이 의학학 계열 모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백신 접종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뭐라고 합니까? 네, 교육부는 일단 이 일부 사례인 걸로 보고 접수 상황을 지켜본 뒤에 학원 접수가 마감될 경우 수험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차질 없이 시험 응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원 사례를 가지고 이 재수생 이상 수험생들이 접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면서 접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원에서 접수하지 못해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접수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부처와 이 3개 시도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선제검사 및 진단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자 이렇게 정부에 제안했다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위험 영역 나이 든 분들 우선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우선 접종이 가능하도록 고민해달라면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을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데 이는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업종의 업주,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집단 감염 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정부가 어떤 또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정치 참여 선언을 했네요.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컷을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는데요. 지금 정치 참여 선언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방금 이 연설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뭐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거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뭐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거라고 지금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권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 말은 사실상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뭐 그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왜냐하면 선거운동 자체가 원래 그 선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당인이 아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게 뭐 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게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법에 얽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물론 정당 소속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대권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꼭 법의 잣대로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야권 대선 후보들이 출사표 던지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근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들도 뭐 우리 귀에도 좀 익숙하기도 한데 오늘 윤 전 총장이 밝힌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해요. 예를 들면 뭐 부패한 이권 카르텔, 약탈, 무도한 행태. 특히 약탈이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아마 인상 있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세요? 현 정부에 대한 이제 비난을 좀 강도 높게 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한마디로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배경으로 본인의 대선 출마, 뭐 정치 참여, 그리고 정권 교체의 당위성 이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오늘 질문 답변 중에 또 이제 사법 검찰 공무원이 이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정치 참여는 좀 특별한 경우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 바로 다음 날 검찰 후배 검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열심히 해라. 자리 지켜라. 다음 기회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얘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현장에서 상당한 인파가 몰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고요. 네, 뭐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내부의 출입 인원을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 전 총장 측,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본인과 뭐 그 주변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 정도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지지자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됐는데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오니까 이제 원래 그 간격을 좀 유지해달라고 행사 주최 측에서 이렇게 쳐놓은 선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우르르 몰려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인파에 좀 밀리면서 여기저기서 좀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등의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중년 남성이 실신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앰뷸런스에 후송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뭐 지지자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막 계속 박수를 보냈고 윤 전 총장도 짧은 연설을 통해서 뭐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짧은 연설을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게 처음에 관심사였는데 윤 전 총장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문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그러나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만약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한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관련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뭐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후에나 법 적용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
과연 입당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였는데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질문, 뭐 가장 관심을 받는 이제 그 예상 질문 중에 뭐 사실상 그 1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 이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자유라는 가치 등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한다 이런 대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이 입당을 당장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뭐 이 자리 서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가름하겠다. 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미 드린 말씀이라고 윤 전 총장이 표현한 거는 지난 18일에 경거멍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입당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 이전에 드린 입장으로 가름이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살짝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글쎄요. 그 정시 출발론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기도 해서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야권 전체의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권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한 지금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하고 티타임 갖고 앞에 뭐 일종의 포토라인처럼 나와서 기자들 카메라에 비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뭐 국민의힘 안에 친윤석열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전부터도 있었고 이제 오늘 그 출마 선언 전에 윤 전 총장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른바 뭐 무슨 뭐 친윤계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윤 전 총장 측이나 의원들이나 그냥 뭐 출마 선언을 한다니까 격려차 온 것이다. 뭐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아니 친구가 하니까 가서 격려해 주려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어떤 개파라든지 뭐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정치 세력화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다 지금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윤 전 총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모일 거고 그 주축 세력이 바로 이번에 티타임을 가졌던 의원들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던데 일단 그건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보이는지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오늘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까지 지켜보면서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곽재훈 기자나 주변 기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에 대해서 뭐 내용이 훌륭하다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청취자분들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호흡에 따라서 네. 좀 상당히 갈리실 거고요. 다만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오늘 나온 답변이 전체적으로 좀 다소 원론적인 면이 있었다. 구체적인 것이 없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대해 즉답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대선이 좀 시기적으로 많이 남긴 했고 뭐 시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과거에 뭐 2012년에 어떤 무소속 대선 후보가 출마를 할 때 그때도 상당히 뭐 내용이 옹호하다. 뭐 새 정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후보는 난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 안 들어간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최소한 했단 말이죠 이제 그 네. 자리에서는. 근데 오늘은 사실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는 것도 뭐 사실상의 출마 선언 이제 언론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입당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아예 뭐 차차 말씀드리겠다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아예 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계속 답을 피하기만 한 부분은 좀 다소 이제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다만 이제 뭐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까지는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나 뭐 언론을 통해서 한 발언이 대부분 뭐 검찰, 법조, 사법 이제 이쪽에만 한정된 부분이었는데 네. 오늘 뭐 최초로 뭐 원론적이고 좀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뭐 외교안보라든지 뭐 경제 이런 쪽에 대해서 어쨌든 이 유력 대선 주자 한 사람의 생각을 뭐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강골 검사라고 흔히들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이 정치는 또 다르잖아요. 검사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좀 딱지를 좀 뗐다고 보세요. 글쎄 뭐 제가
그 검찰이 검사가 어떻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이제 검찰 관련 취재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공소장이나 뭐 법정에서 이제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이야기를 해서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달라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위주로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좀 사실 취재 보도진 입장에서는 이걸 좀 사실 검사들의 답변은 많이 생략하거나 요약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네. 오늘 윤 전 총장의 답변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원론적이다. 너무 큰 정치라는 표현을 뭐 본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게 큰 정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굵은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뭐 대북 정책 같은 경우도 오늘 답변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뭐 어떤 그 다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뭐 막연한 뭐 기대나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떤 뭐 군사적인 주적이지만 뭐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뭐 아주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어떤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점 정도는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그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원론에 가까운 이야기이고 아니면 뭐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네. 정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어떤 크고 원칙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에 많이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좀 없었다 이렇게 평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은 좀 아무래도 호평을 내놨네요. 네, 그 민주당은 호평 일색이었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윤 전 총장이 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예. 또 송 대표의 오늘 발언 중에 좀 눈길을 끈 부분은 윤 전 총장이 저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 높은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다.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찰총장으로 일생을 보낸 분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느냐. 좀 이렇게 그 자기 탓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데 대해서 자기 얘기 아니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다 이렇게 거칠게 받아쳤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여권 대권 주자 중에 수위를 달리고 지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 네. 국정 비전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선언이었다.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면서 대안 없이 국민 분노만 자극하려고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광재 의원도 우리 역사에 정치 군인도 모자라 정치 검사가 등장하는 참담한 순간이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고독한 고민의 시간이 끝났다고 느껴진다면서 앞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했다면 전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당에 들어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겠다면서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경쟁, 정책 대결, 도덕성 검증도 하는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강원도 방문 당시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권에 경쟁력 있는 분이 참여하시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치열한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통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진보야당인 정의당에서는 좀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SNS에 쓴 글에서 시대적 문제인식도 새로운 비전도 없는 공허한 등판이라면서 정부 비판은 있는데 시대 정신은 없는 1위 대선 주자의 출마 선언 메시지가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 하루 전이죠. 어제 이 종로 쪽에 광화문에 캠프 사무실을 열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광화문의 한 건물에 지금 한 층 거의 전체 정도를 쓰는 지금 사무실을 준비해서 이제 어제부터 이 사무실이 가동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도 광화문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오늘 출마 선언은 좀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이른바 탈여의도 정치, 이제 기존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은 신진 인사라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사무실을 차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네, 그 빌딩 그 건물입니다. 네, 뭐 그래가지고 관심을 좀 모으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정책 참모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캠프에 합류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캠프 정책 부분을 총괄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외교안보 분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교수 등 이제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이라고 이 외곽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 교수 지식인들의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나 이 동국대 정용상 법대 명예교수 등이 이 포럼을 통해서 이 정책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이 움직일 테니까 공개 행보를 계속 할 테니까 저희가 그때마다 좀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날짜를 이렇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모든 관심이 언론의 관심이 윤 전 총장한테 쏠리는 사이에 국민의당 홍준표 의원도 오늘 대국민 보고서를 공개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서 좀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오늘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연 국민 보고 대회에서 지난 6개월간 전국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에게 듣다 이런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거의 절반 정도의 이 조사 대상자가 나라의 미래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 정치개혁, 국민 갈등 해소 이런 과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이 국민 보고대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고 경선 일정이 나오면 그 경선 시작 직전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홍준표 의원이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메시지,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놨는데 오늘은 또 잠잠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비판 자제 공고를 받아들인 겁니까?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비판 자제 권고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홍 의원이 마포구에서 이제 일정을 하면서 정치 초년생 대선 후보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 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본인이 준비한 이 정책 비전 요거를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둬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날선 발언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당에 들어와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옳다. 윤 전 총장한테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활발하게 상호 경쟁, 도덕성 검증도 하는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도덕성 검증이라는 표현이 이제 홍 의원 입에서 나온 점이 사실 약간 눈길을 끌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다. 한때 정치권에서 유행했던 말로 주어가 없는 문장인데 그 도덕성 검증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아마 홍 의원은 또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들어와라. 들어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자, 여권의 대선 후보 움직임들 살펴볼까요? 단일화 계획을 발표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늘 봉화마을을 나란히 찾았다면서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선언 이튿날인 오늘 공동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오늘 오후에 봉화마을을 나란히 찾아서 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영숙 전 대통령 영부인과 환담을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네, 박용진 의원 누구를 반대하는 연대 단일화엔 관심이 없다면서 국민은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지 개파 이합 집단을 바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김두관 의원도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향후 후보간 단일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역시 거리를 뒀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저는 그런 반 이재명 연대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다.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서 당연히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다소 열어준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도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후보들이 연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세균, 이광재 두 주자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와 언젠가 또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얘기라서 앞으로 또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올해 2차 추경 예산안 이 33조 원을 편성하기로 당정이 합의를 했네요.
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이 오늘 그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그 확정이 됐고요. 기정 예산 3조 원을 추가해서 총 36조 원의 이 추경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걸로 이제 그 계획이 됐습니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33조 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고, 그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종의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5차 재난지원금 이 지급 범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 80%로 오늘 당정 간의 조율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33조 원 상당의 이번 그 2차 추경 중에서 이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이제 여기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 박원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위 80%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 국민 전체 가운데 이 소득 하위 80%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에 소득 기준, 그러니까 연소득 기준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소득 하위 70%를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는데 일종의 뭐 절충안을 선택했다고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 80%로 그냥 최종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정부는 70%, 그다음에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다소 입장차가 있었는데 그 결국은 이제 당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좀 어떤 타협안으로 이제 80%라는 기준안을 잡게 됐고요.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기재부에서 그 주장해온 어떤 선별적 지원에서 거의 마지노선이다. 왜냐하면 80%를 넘겨서 예를 들면 뭐 90%에 주게 되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선별 지원의 어떤 그 최소한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선이 80%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은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 전 국민 지급은 안 된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선별성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예결이나 본회의를 그 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다소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늘 추경이 그 전혀 건드리지 않고 통과된 적은 없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제 그렇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법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에 첫 번째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도 한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다음 날 16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 진보야당 보수야당이 한 목소리로 이 점을 비판을 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회의에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 관심이 쏠렸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어요. 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이제 계기로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해서 착공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 위험도가 높은 해체 공사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이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공사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미신고나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유족들은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그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 명의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 사업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순 항쟁 유족회도 73년간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이 부모 없이 살아온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유족 눈물을 닦아준 국회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순 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서병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처리되지 못했어요. 네, 손실보상법은 지금 국회 이 산업자원 통상 이 중소기업 벤처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제 소위 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이 소급 적용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고요. 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이제 복지 그 소위 심사 후에 진척이 없어서 지금 7월 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제 수술실 출입문 외부 CCTV 설치까지는 이제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내부 이제 수술대를 직접 비추는 이 CCTV를 놓고 여당은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된다 병원에, 그리고 야당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야 한다. 지금 이런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하고 뭔가 관련되는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법안 처리가 어렵네요. 김부겸 총리도 사실 지난 24일 대정부 질문 때 이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 비극인 이른바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년간 4차례나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은 그동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순 사건 특별법 참 20년 동안 지금 통과되지 못했던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발의자로서 소감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순 사건의 그 굴레를 어린 저도 실감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 만에 국회 장벽을 넘었고요. 사건 발생한 때로 하면 7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예.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순 사건법을 해결해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석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 이게 압도적 찬성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만장일치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통과되지 못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런 압도적 찬성, 그러니까 거의 만장일치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좀 변화가 있을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네네. 우선 아까 그 김앵커님 4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8번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네. 8번 발의돼서 우선 그 심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폐기됐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과거에 우리 현대사에 뭐 노근리 사건이라든지 거창 사건이라든지 또 가까이 있는 제주 4.3 사건, 약간 여순 사건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수년 전까지 반란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14연대가 제주도의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의 발단은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부분을 신원해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셨다는 그 점은 이 사건의 성격이 아주 좀 복잡합니다. 당시 좌우 이념도 대립된 상태였고 과연 이게 반란 사건이냐 아니면 항쟁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이 과거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접근 방법을 이 그 사건에 대한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있지만 49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 11,0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민간인들의 희생 부분을 밝혀주고 그 명예를 회복해주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걸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사건의 성격 규정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특별법을 구상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를 통과한 여순 사건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이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그 실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위원회를 전라남도 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기 진화위원회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진상들을 밝혀내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밖에도 네. 희생자들 중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지급하고 또 위령제를 그동안 사실상 제대로 못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령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하고의 어떤 조율도 필요하죠. 또 국민의힘하고도 법안 협상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교롭게 작년 12월 달에 2기 진실과 화해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여순 사건 이외에도 많은 아직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한꺼번에 이 진화위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말에 법안을 발의하고 12월 달까지 계속 회의를 해도 정부에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넘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전해철 장관이 들어서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해철 장관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했을 때 기꺼이 그걸 받아주셨기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선회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가치를 제일로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또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또 정치라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주장하는 바를 적절하게 협상을 통해서 절충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네. 명예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조사기간이 원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1948년에 일어난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4.3법도 그 조사기간을 연장을 그 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2년,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조사 접수받는데 1년, 그리고 조사하는데 2년을 했던 이유는 지금 73년이 되다 보니까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도 거의 80, 90대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진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때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희생자라고 하는 표현 사용하셨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가 적절한 보상이든 배상이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앵커님이 참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잘못이 있었다면은 위로금 또는 배상금, 보상금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법안 그 심의 과정에서 보면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법안을 기초를 할 때 유족회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서 유족회에서도 진상규명이 먼저다. 그리고 빨리 해 주십시오. 해서
기꺼이 유족께서 배보상, 위로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상, 보상 이런 게 아닐지라도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을 유족한테 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지만 아쉽게도 법안 절충 과정에서 네.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희생자나 희생자 유족은 조금 아쉬움을 표하겠는데요. 그래도 73년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진상 규명하고 명예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국회를 오셨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긴 게 오늘 이 본회의에서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올라와서 저도 까딱하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만은 네. 저녁 내내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예. 목이 이렇게 이제 잠겼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번에 특별법 통과된 데에 대해서. 유족들은 그 한을 풀게 됐다. 하면서 눈물을 행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분이 그 사진에 어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는 위로, 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사실 피해도 제대로 말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도록 해주는 건 이제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 4.3 항쟁하고 연계해서 평화 인권 교육에도 힘쓰겠다 교육 당국이 밝히기도 했는데 네. 여순 사건 관련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현대사의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좌나 우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훗날 그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여전히 좌냐 우냐 하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역사의 어떤 오류를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이념적인 대립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앞으로 국민 화합, 통합,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이념 대립의 어떤 사실 안 좋은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유산이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분열과 대립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갈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병철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